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누가 요즘 적금 들어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행들이 아주 높은 금리로 광고를 하는데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다 이런 얘기 전해주셨잖아요. 요즘에 예적금 금리가 워낙 낮아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3월 말에 잇따라서 예금 금리를 내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도 5월 들어서 추가 인하에 나섰는데요. 1년 만기 은행 예금에 1% 금리 상품이 등장할 정도로 예적금 금리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 같은 조짐은 4월부터 감지가 됐는데요. 한 달짜리 초단기 예금부터 연 1%대 금리 상품이 등장을 했고요. 뒤이어서 은행의 대표 상품이라고 하는 1년 만기 예적금 상품에도 연 1%대 금리 상품이 생긴 건데 은행권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1%대로 내려간 건 2022년 이후에 3년 만입니다. 네, 3년 만이군요. 1%. 현금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우스갯소리를 이거 그냥 집안 마당에 묻어놓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굳이 예적금을 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2%가 넘으니까 1% 이자를 받으면 사실 만기에는 실질적인 자산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나마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고 나면 사실상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준다 이외에는 그렇네요. 장롱에 두는 것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예적금 계좌가 그래서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22년에는 정기예금이 850만 개 정도였다가 2021년에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늘어나는 거 보실 텐데 3,350만 개까지 늘어나서 2022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이용을 하다가 이게 줄어드는 게 확연히 보이시죠?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코인과 주식으로 우리가 대박을 내는 경험을 한번 한 데다가 예적금 이자가 좀 짠 것 같다 이런 입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2023년에만 440만 개 가까운 계좌가 사라졌습니다. 이어서도 또 600만 개가 사라지면서 지난해에는 2,300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이걸 일평균으로 따져보면 하루 평균 2만 7천 개씩 예적금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금리 인하기라고 하면서 예적금 금리는 내리는데 대출 금리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원망스러운데 예적금 금리에는 인색한 은행권이 대출 금리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 내려서 은행권의 예금 금리는 그동안 3%대에서 1%까지 내려와 있는데 대출 금리는 여전히 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4대 은행이 어느 정도 대출 금리 받는지 통계를 내보니까 4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평균 4.3에서 4.6% 수준이었습니다. 금리 내리기 전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 하락이 소비자들에게 내주는 이자에만 적용이 된다. 사실은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라고 비켜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좀 원망스럽다 하는데 은행들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중은행 측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마음대로 낮추거나 금리를 조정했다가는 좀 눈치를 보인다. 그렇겠네요. 그런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조용히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수익으로 직결되는 예대금리 차가 이례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어서인데요. 4대 은행은 1분기 이자 장사로만 9조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이 얘기는 가계에서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내수가 얼어붙었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은행은 영업이익을 기록적으로 냈지만 가계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요즘 금리를 검색해봤습니다. 3%대 후반에서 5% 초중반대. 지난해 연말 평균 4.4%대를 찍은 뒤 계속 그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내린 효과가 사라진 겁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반대입니다. 최근 잇따라 내려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2%대가 됐습니다. 조달의 필요성이 있는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한동안 좀 고금리로 유지하는 자금 조달의 수요가 없으면 오히려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면
고객별 대출금리가 나옵니다. 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매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얼마까지 어떤 사유로 적용해 왔는지를 다음 달 초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제는 때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일 한국은행은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가 내릴 경우 시장에 빨리 효과가 미치도록 금융당국이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가 연달아 2번 내렸습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도 잠재 성장률에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로부터 이 내수로 전파되는 그런 온기가 많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이때 예금, 대출금리도 함께 내려갔을까? 기준금리가 내리자 1년 정기예금 금리는 내렸지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소비자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힘든 이유였는데 은행엔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하나지주의 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3조 7천억 원. 국민은 오늘 신한과 우리도 이번 주 차례로 발표하는데 4대 금융의 순이익 합계는 16조 원에서 17조 원, 역시 역대 최대로 전망됩니다. 순이익은 배당하고 세금을 내고 나면 금융사의 자본으로 쌓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개선돼 대출 여력은 커지지만 문제는 이익 대부분이 이자 장사의 결과란 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많이 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지만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자 장사를 줄이기는커녕 한술 더 뜨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은행은 이익이 큰 가계대출을 늘리려고 이사회 보고도 없이 기업대출을 줄였습니다. 은행의 역대급 당기 순이익은 성과급 잔치로 이어져 많게는 기본급의 280%가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에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향후 부동산 상황에 비춰 개입을 더 강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서 당국이 바란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9월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만으로는 안 된다며 더 강력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들의 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이 급등한 영향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6조 원 후반대로 1년 전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의 1분기 순이익이 9,7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넘게 늘었고 우리은행도 15% 정도 증가한 1조 1,4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신한은행이 9,316억 원으로 8% 정도 증가했고 NH농협은행도 4,097억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방은행의 순이익도 급등했습니다. 광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622억 원으로 전년보다 19%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부산은행도 13% 증가한 1,4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순이익이 1,019억 원으로 전년보다 52.5%나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건데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으로 수익을 거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2조 6,908억 원을 기록했는데 성과급과 퇴직급, 복리후생비 같은 인건비에 10조 8천억 원 정도를 퍼부으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1분기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감소해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은 1조 3,800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5% 늘었습니다. NH농협은행이 6,70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순입니다.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1년 당시 시중금리는 여전히 저금리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중금리가 고공행진을 했던 만큼 올해 지급될 은행 성과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대 금융지주는 50조 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 덕에 역대 최대 실적인 18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고통을 받는 건 저희잖아요. 금리를 어떻게 올릴까라는 고민을 할 때 좀 더 많은 고민이 뒤따랐으면 좋겠어요. 돈잔치라는 표현을 쓰며 은행 성과급을 비판했던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단기 수익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과보수 체계가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선 노조를 중심으로 노사 간 협상 결과에 대해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표현으로 은행의 경영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치금융의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은행들에 대한 자본 건전성 검사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손 충당금 등 손실 흡수 능력을 강도 높게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